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눈을 감는 게 무서워. 전 눈을 뜨는 게 더 무서워요.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NLL 녹취록까지. 아직도 뉴스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 대선대로 되돌리고 있네요. 2012년 12월 19일. 어쩌면 우리는 역사라는 긴 터널의 한 고비에서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보여주려 하는 자와 외면하려는 자들 사이에 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EJ 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주위에 눈뜬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네요. 이 방송은 갑갑한 세상 시원하게 욕이라도 더 하라고 미성년자나 바르고 고운 말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않으오니 대신 청소년용 버전을 들어주시고요. 역사책 한 권 사 읽을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대신 팟캐스트 들으시고 책값은 엔젤 펀딩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 활짝 열고 EJ 재밌게 듣고 눈 부릅 뜨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화장품은 피부에 양보하더라도 스마트는 휴대전화에 양보하지 말자고요. 이제 첫 돌을 맞이하는 EJ 방송에 잘 뚫고 왔다는 격려와 더 우렁찬 목청 질러달라고 축하 말씀 전합니다. 참, 첫 돌 이야기가 나오니 이번 주에 세장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렁찬 목청 이야기 나오니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요즘 매 주말마다 곳곳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집회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가까운 집회 행사에서 우리 서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다시는 볼 수 없는 슬픔,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 그를 생각할 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인간 노면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당신을 읽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작가의 신작,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듀오한테 까인 이 박사입니다. 야, 이음 다음에 이제 듀오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이음에서 그러니까. 듀오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이 박사님 여보세요. 이하무개 씨 되시죠? 예. 안녕하세요. 듀오인데요. 듀오 커플 매니저 누굽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한 거야? 네. 어이구. 아니, 어쩔 수 없죠. 뭐 그 앨범 뒤지다 보면 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졸업 하니까. 앨범 보고. 네. 근데 얄팍한 새끼들. 네. 뭐 그 어떻게 뭐 결혼하실 거냐고. 가입하시라고 120 몇만 원밖에 안. 아니 근데 졸업 앨범만 가지고도 씨발 니가 장가를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 걔들이? 일단 찔러 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안 된다고. 음. 아니 저기 지나가다 124만 원 주실 수 있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 전화 안 된다고 하는데 몇 번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음. 아니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시간 강사인데요. 어. 그랬더니 아, 네, 시간 강사세요? 뭐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혹시 시간 강사 말고 딴 거 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씨.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겠고. 팟캐스트 방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했어? 아, 네. 그러면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씨. 야, 어쩜 그러냐? 아니 연구원 얘기하지 왜 계약직 연구원. 에이, 그거는 얘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파리 목숨 비정규직인데 그거 얘기해봐야 뭐 합니까? 그래도 전화라도 오네. 아, 아유. 이전에 전화 몇 군데 왔었는데 어.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나는 그 후배가 예전에 네. 그 듀오에서 꽤 등급 있는 예. 커플 매니저였어요. 근데 아, 얘가 그래요? 우리가 장난으로 그랬거든. 야, 오빠들도 좀 해줘.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오빠네들은 등급 외야. 안 돼 이러더라고. 아이, 그 학벌도 안 되고 키도 예. 안 되고 뭐 다 안 돼. 돈도 없고 부모님 재산도 없고. 예전에 그 제 대학원 다닐 때 음. 그걸 알아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도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근데 그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15등급 중에 14등급이래요, 내가. 그리고 인문계 대학원생이 14등급. 아. 15등급이 광업, 아, 광업? 임업, 농업, 아, 업. 아. 뭐 그 직업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우리는 뭐 등회인데 뭐 씨. 그리고 등급에 못 들어가. 등급에 들어가지도 어. 못하는데. 아니, 그래서 난 역시 결혼은 안 되는구나. 야, 소고기로 따지면 그 특수부 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이거는? 그 소고기 부속. 소뿔. 아. 어디 쓸 데도 없는 소뿔. 아. 예.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출신이라고 전화는 오네. 참. 그래서 전화 와서 마음이 더 아파버렸네. 어, 그치? 다시 한번 이 학력과 음. 그리고 사회적 직급과 돈에 대한 서열화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한번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셨군요. 예, 아, 뭐 결혼 안 될 것 같아요, 전. 음. 그래. 뭐또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냥 뭐 그냥 푹 마음 놓고 돌아다녀. 야, 그러다 걸리면 되려면 걸리는 거고 뭐. 길 가다가도 어깨 딱 부딪히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인연이 있으면 다 되고 없으면 그렇죠. 말고 그런 거지. 이번 뭐. 생에 너한테 여자가 점지가 안 돼 있으면 뭐 똥을 싸도 안 돼. 아니,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더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그렇게 보여? 자, 이 박사 한 주간 동정은 됐고 또 리뷰 얘기 좀 해볼까? 예. 노태우 특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반응이 좋았다고. 예. 김영삼 특집 못지않게 아, 사람들이 재밌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말이죠. 저기 우리 이 박사님의 음. 이순자와 김옥숙을 넘나드는 이 환상의 크로스오버 연기가 아니야. 정말 빛을 발했어요. 역시 뭐 방송이 재밌으려면 코믹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그래서 반응은 좋았고 예. 반응은 좋은 반면에 뭐 세작 악플은 졸라게 늘어만. 온통 세작 악플로 도배가 됐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작의 악플은 좀 뭔가 조직된 뭔가가 움직이는 것 발 같아요. 씨발 조직이네. 아니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음력 생일이니까 이제 네. 생일날 새벽에 이제 아는 지인들은 문자가 오잖아요. 예. 근데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나 봐. 전화로 악플이 생일날 새벽에 EJ 그만두시라고. 데칼코마니도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번호를 아는 것만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혹시 어디 예전에 버렸던 여자들이 야, 이 뭉쳐가지고 개새끼야! 조직적으로 걔들이 뭉쳐서. 세작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 모임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뭐. 아니 그런데 뭐 세작의 문제점은 지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축구 이야기가 했잖아. 그런데 네. 우리가 성견지명이야. 우리 방송을 하고 나서 기성용이가 또 빵 SNS에서 터뜨렸지. 터뜨렸어.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러면서 또 축구협회 특집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많는데 그건 뭐 언젠가 한번 축구협회만 까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 스포츠협회 농구협회 전체를 다 네. 해서 까는 걸로 하고요. 지금 축구협회 문제가 얼마 전에 지금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 최성국이를 말이야. 그 뭐지 걔가 영구제명 당했잖아. 네. 그 불법 그걸로. 그 도박 그거 그랬죠. 승부조작. 예. 그런데 아니야 얘가 영구제명이 아니고 아마 5년간 정지일 거야. 5년간 정지인데 예. 지금 2년쯤 됐나? 하여튼 이걸 풀어주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축구협회에서 네. 이 미친놈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영구제명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5년밖에 지금 안 했으면서 이걸 또 풀어준다고. 그래 가보니까 최성국이 고려대 출신이야. 네. 그런 거지 뭐 안 그렇겠어? 아이, 정신 차려야 돼.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인맥 이런 거는 사실 뭐 기성용이 지금 기고만장하게 까부는 것도 자기 아버지 믿고 까부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죠. 뭔데요? 아버지 축구협에서 한잔하고 있잖아. 있어. 뭐 저는 그런 그정무랑 것도 연결되는 있어요. 게 있어. 지금 뭐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대
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최성국에 대해서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호적인 기사가. 지금 되게 고생 중이다. 걔가 모 병원에 관리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뭐 사는 게 힘들다. 아이 됐어. 뭐 지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뭐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연예인들도 다시 복귀를 꿈꾸는 연예인들 중에 TV에 나와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무슨 뭐 이혁재 같이 예. 하고 있어. 자기 잘못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야, 저 게임 스포츠 있잖아. 게임 그 뭐야. 저기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그런 것도 승부조작하다 걸리면 영구제명인데 그러네. 뭘 씨발 축구하는 데서 말이야 지랄 뽑고 앉았어. 대단한 소리 자빠. 짜증나게 씨. 아, 그리고 지난주 EJ 동종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음. 저희는 절대 술만 처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지난번에 연극 봤습니다. 연극을 봤는데 그 콘트라베이스라고 굉장히 존모씨 이야기 쓴 분이 썼던 연극인데 그 연극을 다 같이 당관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 작가님이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 예. 맨 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 명계담 씨 연극이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 나 2시간 동안 미친 줄 알았습니다. 연극이 뭐 좋았어 재미도 있었는데 와, 난 힘들어 못 있겠더라고. 요즘 제 몸이 아니에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러다가 뒤질 것 같아. 예.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아니 근데 명계남 씨는 왜 그렇게 우릴 가지고 뭐라 그래? 그 콘트라베이스 이거는 좀 여기 스포일러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연애 잘 안 되는 그런 얘기하면은 계속 나보고 갑자기 세작한테 뭐 좀 알아보라고 그러고. 아, 그걸 뭐 우리가 당가냈으니까 우리 팬들 네. 좋으라고 그 감사합니다. 하신 거 하여튼 뭐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또 연극 있으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예. 추천해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영화하면서 영화 산업만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이러는데 연극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영화 내용도 연극 내용도 되게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노태우 특집 노태우를 얘기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를 얘기했잖아. 아. 그러면서 지금 이 작가와 이 박사의 관계가 비슷하네. 예. 그런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이 박사 조심하라고. 왜? 언제 노태우처럼 뒤통수 갈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봐보십시오. 이 박사 제 뒤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팩트 TV 나니까 팩트 따라왔지. 네. 한겨레 특강 했는데 지금 한겨레 특강 따라왔어. 계속 슬슬 따라오면서 9월달에 준비돼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저기 노태우처럼 가만히 요즘 이 박사가 말이죠. 제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반발 전혀 없어. 야, 뭐라 그래 욕해도 가만히 듣고 있고. 요즘 이 박사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근데 그 언젠가는 뒤통수일지도 모른다고. 근데 진짜 아까 몸 얘기 나왔는데 걱정은 된다. 지금 두 사람 뭐 여기 세작 있고 이 작가 있고 저도 있는데 몸들이 다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상태가 혹시 안 좋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 얘기 할까요? 네. 예. 드디어 MB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인기 떨어지면 MB 물을 물어뜯는다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거고. 아니 왜 갑자기 4대강 얘기를 툭 꺼내. 어. 감사원 결과 나왔습니다 하고 감사원 결과 뭐 그 4대강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파졌다. 4대강 사업이 너무 많이 벌려졌다. 그리고 뭐 담합 의혹도 있다. 뭐 그런 그걸 얘기. 누가 몰라? 이 새끼들 진짜. 아니 왜 이 시점에 터뜨리나? 그래서 또 웃긴 거는 또 청와대 쪽에서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런 발표까지 했으니까 MB를 MB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원세훈이가 또 이번에 또 구속됐지. 네. 구속됐는데 개인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근데 국정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국정원장이 개인 비리로 구속된 건 처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국정원장도 많이 구속됐습니다. 안기부장도 구속되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비리가 아니거든. 다른 걸로 구속된 건데. 이건 자기 개인 비리. 지 혼자 와이로 받아 처먹다가 걸린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무지하게 쪽팔린 일이다. 아니 그걸로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이제 선거 개입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 선거 개입 의혹을 덮고 원세훈 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번 정부에서 말이죠. 지금 온갖 카드를 다 써가지고 원래 사실은 MB 카드는 좀 뒤에 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때려 막으려고 총력전입니다.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 또 어제인가요? 오늘이었죠 국방부는? 국방부는 오늘이고 국정원 어제였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날 방송 우리가 녹화를 하니까 두 쪽에서 그 노무현이 NLL 발언을 한 거는 포기가 맞다, NLL 포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이 제가 미쳤다 그랬는데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이거를 잣대를 지들이 뭔데 이걸 정의를 내리나? 그러게요. 국정원은 정의 내리는 곳이 아니야. 조사하고 그거 뭐 팩트만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팩트 발표할 필요도 국정원 뭐 발표할 필요가 뭐 그렇지. 있어. 그렇지. 정부에 갖다 국정원은- 주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팩트만 자기가-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수집한 팩트들을 가지고 그렇죠. 움직여야지 실제로. 그걸 뭐 지들이 뭐 저 정의를 내리고 지랄 뻗고 앉았어.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앞으로 정쟁.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라고. 어.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국정원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 이거는 박근혜 우리 각하 잘 들으세요. 각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지 우리- 위에서 시켰는데 각하의 아버지께서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작살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가서 확 조져버려.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게 과연 충성서약인가 아니면은 반항인가? 이거 한번. 전 그리고 그것도 생각납니다. 짜고 치면 고스톱이겠지 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한테 자정을 하라고 자정. 잘못을 했는데 자정을 하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정을 하라고 하면 지금 깜빵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속방시켜가지고 그럼 자정하라고 자정만 해야지. 하면 돼. 네. 그냥 앉아서. 말 잣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도 뭐 네. 국정원 국방부가 이렇게 성명 발표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이거는 우리 정부 뜻이 아니다. 뭐 하는 짓이다 지금 씨발. 아유. 아유, 짜고 치는 보이죠? 고스톱 진짜 보이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뭐 뭐 하는 그리고 거지? 다 한 통속 막 그렇게 보이는데 음. 자, 뭐 국방부 얘기도 나온 김에 음. 폭탄 얘기 한번 합시다. 네.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셨대. 아. 저기 김한길 아, 전병헌이 여야. 예. 아, 이거는 말이자. 자, 이렇게 전병헌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왜 저번 방송인가요? 음. 민주당 뭐 하냐고. 저 음. 장애투쟁하고 해야 되지. 이랬잖아. 네.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외. 장외 투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저 장애투쟁 하기 전이야, 민주당이. 전병헌이가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이 음. 민주당의 장애투쟁을 일부러 끌어들이게 하려고 아. NLL 대화록을 공개했다. 네. 이거 음모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애투쟁 안 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전병헌이 이 씨발 뭐 했냐면 우리 방금 이 박사 말처럼 말이죠. 6월 말에 말입니다. 새누리당 애들하고 저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말았어. 화기애애하게 폭탄주를 쳐드시면서 화합을 했다며. 화합에 뭐라 그래 이거 저기 팔 꼬고 이렇게 술 그 마시는 뭐 거. 저기 러브샷. 러브샷 하고 김한길이가 와서 밥값 대신 내주고 다음 달에는 저기 산행 같이 가기로 하다. 산에 같이 의기투합해. 간대요. 이런 미친 것들 지금 뭐야? 아니 거기에 그 새누리당 관계자가 누가 있었냐면 윤상현이가 있었어요. 윤상현이 있었는데 윤상현이가 누구냐면 NLL 이 발언 나쁜 발언 NLL의 이 3인방입니다. 서상기, 정문원, 그리고 윤상현이야. 네. 이런 애랑 데리고 무슨 폭탄주를 쳐마시고 말이죠. 러브샷을 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요거도 처먹는 거지. 요걸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윤상현이는 사실은 이런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럼. 입대와 제대가 한 날이에요. 그렇죠. 소위로 인간했는데 인간 한 날 제대했지. 이거는 뭐냐면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그건. 석사장교제도라고 있습니다. 석사장교제도가 뭐냐면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석사중 대학원 나와가지고 석사가 갖고 있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을 6개월 동안 전방 체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위로 인간이니까 나올 때는 제대할 때는 소위야. 그러니까 소위로 인간한과 동시에 제대를 했는 혜택을 주는 엄청난 혜택이지. 당시에 36개월이었습니다 군이. 예. 다른 사람들은 3년 씨발 가가 족뱅이 치는데 이거 뭐 6개월 전방 체험하고 그날 당장 바로 제대해가지고 소위 인간 달고 이 석사장교된 이거는 야로가 있죠. 그렇죠.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지 아들들 예. 군대 안 보내려고 대가리 쓴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윤상현이가 전두환의 사위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집안의 사위인데. 지금은 저 롯데가 사위지. 근데 자 봐. 이게 석사 장교제가 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84년이 뭐냐면요. 전제국이가 딱 대학원 졸업할 때야. 딱 그때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냐면 노태우 아들 노재현이가 이 석사장교 혜택 받고 나서 끝내버렸어.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속보인 짓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석사장교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렇지. 고건 국무총리 아들 고진도 이 석사장 혜택을 받았고 우리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씨도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황상민 박사, 장하중 교수, 어머 조국도 있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하고 노태우가 지들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뺑기 쓰는데 같이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뭐 이 사람들 욕할 건 아니지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박정희 때 자기 아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때 그 고등학교 입시를 갖다 바꿔놨죠? 예. 없앴지. 중학교 뺑뺑이도 중학교 입시도 없앴어. 그거는. 대통령의 자제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제도나 고등학교 입시 제도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들은 풍문들은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아니, 뭐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그랬지 뭐 언제 뭐 다른 게 있나? 걔들은. 아 그리고 뭐 지금 석사장교 전체를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 석사장교 하면서도 이제 가서 고생하시고 장교를 제대로 임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교는 더 길게 복무해야 되는데 짧게 복무했다는 거. 씨. 아니 난 석사장교 6개월짜리 석사장교를 얘기하는 거야. 6개월짜리 석사장교는 다 요거도 처먹어도 돼. 네. 아이 오케이. 뭘 씨. 다른 사람들 3년씩 하는데 지지들이 정말 이거 국방의 의무 아니야. 국민의 의무. 의무면은 갔다 와야 되지. 이 작가가 이렇게 병역 의무에 대해서 나는 개새끼야 강하게 얘기를 26개월 갔다 왔어. 육군 병장 막이 주특기 1111 M60 소총수. 아니다 M60 기관단총 야, 이 거의 기관총. 기관총인데 제 주특기가 그겁니다. 근데 구경을 한 번도 못했지. 못 쏴봤다. 만져보지도 못했다. 나는 제대할 줄 알았어. 어머 내 주특기가 M60이었나? 이렇게. 나는 155mm 견인계량인데 쏴봤지. 그래서 저기 예비군 훈련 갈 때 음. M60 저거니까 M60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개콤을 쏴봤어야 알지. 무거워. 생각만 해도 무겁다. 아우. 그랬다 이거. 자 다른 얘기 없죠? 예. 그럼 자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김종필 우리 용필이 형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JP 특집. 조용필 특집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작가는 모르는 게 전혀 없어. 새 작은 안 해본 게 정말 없어. 이 박사는 저도 못 먹어. 자 김종필 특집. 이 박사 김종필 하면 생각나는 거야. 검정 반뿔테 안경. 어. 그 트레이드 마크죠. 위에 뿔테고 안에는 쇠테 아니면 금테 같은 걸로 돼 있는 안경 끼고 약간 좀 흐릿하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정치인 중엔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김옥순 여사 저기 예쁘다 그래가지고 나 또 얘기할게.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 뭐 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 김종필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 예. 그 정도? 세작을. 한국 근대사를 설명할 때 5명을 뽑는다면 김종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치, 과거의 정치와 그리고 우리 80년대 정치, 90년대까지의 모든 정치에서 가장 가운데서 흘러왔던 사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다선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그 별명이 많아요. 김종필은 낭만의 정객. 왜 그 수세에 몰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화려한 발언 또 네. 중의적 행동. 의미가 담긴 이런 의미적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낭만의 정객이라고 하고 부패 원조 그렇지. 그런 것들 정치구단. 정치구단은 뭐 정치 구단이 가장 유명했죠. 양김씨, 상김 뭐 다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을 지칭하는 단어는 참 많죠. 그만큼 양김과 더불어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한 인물이 김종필이다. 근데 대중형처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리고 예. 영삼이 형처럼 그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엄청난 지식, 또 경험도 많죠. 30대 벌써 총리를 했으니까. 쿠데타 할 때도 30살이었어. 30대였어. 그렇죠. 30 네.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겁먹을 수도 있는.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김종필처럼 특이한 정치인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926년 1월 7일생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말쯤인 것 같은데 음력 11월 말이 나면 12월 초겠죠. 그리고 충남 부여군 규안면 외산리에서 태어났고 김해김 씨입니다. 김해김 씨 시조가 김수로왕인가? 아마 그럴 텐데. 예, 그렇죠.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김우향의 후손이자 의헌공 김예직의 11대손입니다. 김예직이 말입니다. 초야에 묻히겠다고 이게 시골로 왔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의 부여고 그다 김예직이 부여에 있을 때부터 쭉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필도 거기서 태어나게 되지. 그러니까 지방 유지. 그러면서 김종필 집안이 쭉 거기서 살게 됐다 그랬는데 이 박사 김예직이 왜 그러면 부여로 와서 살게 됐나? 일단 김예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관이 아니야? 네, 무관이었대요.
임진왜란 때 평범한 선비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송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묵과에 급제해서 여러 가지 뭐 주요 묵과의 요직들을 다 돌았는데 워낙에 탐욕과 학정을 많이 해가지고 삭직도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복직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임금에게 죄를 청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광해군 쪽이었으니까 물러나겠다. 근데 광해군 때 그 상대파의 무고로 인해서 여러 차례 관직에서 물러난 사실 때문에 잘 이제 아이 괜찮다. 너는 여기 뭐 삭직하거나 뭐 그런 거 죄를 주진 않겠다. 오히려 상을 주겠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송시열 아시죠? 우암 송시열이 사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낙향을 한 것이 부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하필 알겠습니다. 부여로 와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그렇지.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쭉 살게 됐는데요. 아버지는 김상배, 모친은 이정훈입니다. 남자 이름 같은데? 칠형제 중 다섯째예요. 음. 칠형제 다섯째인데 칠형제 종호, 종익, 종락, 종소, 종필, 종간, 종식 이렇게 되는데 이 주중에 종익은 국회의원 했었고 종락은 은행 이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예. 한일은행인가? 하여튼 아마 그럴 상무감을 거예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3대 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만 7 낳았으니까 야. 할아버지가 졸라 좋아했겠지. 이 손 없는 그렇죠. 귀한 집에 음. 대단히 좋아했을 것 같고 이 어머니는 군산 양조장집 딸내미라고 그리고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안인데. 양조장집 딸내미가 그래. 하여튼 근데 할아버지가 음. 이 며느리를 되게 이뻐했다 그래. 음.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 7이나 낳아줬고 또 음. 두 번째는 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자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 오, 복덩어리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 복덩어리라 그렇죠. 그러지. 뭐 애 태어나는데 갑자기 집안이 잘 되면 걔를 복덩어리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되게 귀여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또 엄마는 아버지하고 띠동갑 아 진짜. 참. 환상 속의 그대네. 아우 야. 좋아. 아 우리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저 이 작가의 띠동갑 논리에 점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점점 어린 여자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띠동갑집 내니까 아들을 7을 낳고 이러는 거야. 새끼들아. 근데 남자의 정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원래 말입니다. 그 김종필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김종필의 할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서 집안을 일으켰다. 아 부지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삼천석군이라 그랬는데 오. 우리 뭐 천석군만 그래도 부자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삼천석군이면 엄청난 부자죠. 이런 할아버지는 92살에 사망한다. 굉장히 장수했다. 이 작가 집에선 요절이야. 우리 집에서 요절입니다. 92살에 사망했는데 사망하는 날도 말이죠. 논에 물 대고 와서 죽었다 그래. 어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흔히들 우리 호상이라 그러지. 예. 92살에 그것도 우리 막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또 일하러 와서 건강하게 어. 자 어디 논에 물고 대고 올까?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후손들 고생 안 시키고 이게 복이야 이것도. 그렇지. 한 6개월 1년 그 누워서 뻗쳐봐.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당연하지. 맞습니다. 김병희 그렇죠. 여자 없이. 이거 저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좀 오래 누워 있었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엄마가 다 이거 했어. 수화를. 대소변 다 가리시고. 근데 와 진짜 내가 옆에서 봐도 그 힘들더라고. 예. 쉬운 일 아니야 진짜. 그래서 어머님은 그렇게 효부신데 넌 왜 그러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야 음. 측량기사로 활동했다 그래. 측량기사 그 당시에 토지 측량 갑자기 막 늘어났잖아 일제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그 잘 동네에서, 살았던 동네에서 괜찮게 유지네. 유지로 알려졌다가 교환 면장, 오. 부여 면장 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일제 시대 15년 동안. 면장. 야 그럼 나중에 욕 먹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해방 후에 동네에서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다. 음. 그럽니다. 그 칠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내 종식은 6.25 때 실종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김종필이 자기가 중정부장이 되고 난 뒤에 이 자기 막내 동생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못 찾았으니까 그 막강한 정보력 중정부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찾았으니까 죽었다고 봐야겠지. 아마 혼자 피난을 못 갔다 그러니까 6.25 때 청주중학교 다녔다는데 아마 죽었는 걸로 보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은 틀물레였다고 그래요. 틀물레. 틀물레가 뭐야? 꽉 물레 알잖아 물레. 그 저기 실트는 거. 그게 이제 네. 꽉 찼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장난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 JP가. 근데 부모나 형들에게 야단이나 매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장난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아냈다고. 고집도 대단하고 끈기도 있었다. 이 고집은 박정희도 인정한 겁니다. 박정희가 사석에서 다른 사람한테 JP
고집 하나 알아줘야 된다. 알아주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아유 그렇게 괴롭혀놓고. 자, 1933년 음. 8살에 부여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당시는 뭐 보통 학교겠지. 밤에는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익혔다. 그러니까 낮에는 신식 한문을 익히고 밤에는 구학문을 옛날 익히고. 구식. 구학문을 익혔다. 음. 그래가지고요. 이 한문과 서예 일각에는 있습니다. JP가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고사성어 되게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 예. 그리고 이 서예도 아주 많이 하고 일종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독서량을 보여준다. 예. 공주중학교 시절에는요. 1야 1권을 실천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룻밤에 한 권씩 책을 그렇지. 읽는다. 하룻밤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는데 음. 근데 뭐 못 읽을 수도 있잖아. 네. 다 읽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학교에 결석했대. 이야. 안 가고 책만 팠다. 이 작가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을 듣는 혹시 애를 키우는 우리 젊은 신세대 부모님들은 애 막 하원 배운 거 뺑뺑이 돌리고 이런 시간에 독서를 시키세요. 독서. 예, 예.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럼 그게 무조건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저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 다 독서 광들이야. 그렇죠. DJ도 그렇고 JP도 그렇고 YS만 YS만 안 그래? 그리고 부모가 책을 읽어 버릇을 해야지 애들도 책을 읽어 버릇하고 하니까 그럼요. 따라가는 예, 거지. 책 많이 사놓고 EJ를 들어야지 옆에서도 EJ를 듣고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마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게 JP입니다. DJ보다도 많은 책을 갖고 있다. DJ보다 많아요?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JP다. 그만큼 음. 독서를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1944년 3월에 공주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이게 원래 5년제였는데 당시 학제로 4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이거는 당시 그 학제에서 상급 학교 진학이 결정되면 조기 졸업이 가능했다 그래요. 월반이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1년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대학 예과 입학, 추호대학이라고 좋은 하는데 일본어로. 괜찮아요? 추호대학 괜찮지. 중앙대학에 예과에 입학하는데 1년 만인 1945년에 돌아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전쟁에 차출될 것을 염려한 아버지가 야 빨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 이래서 다니다 말았어요. 다니다 말고 그 돌아왔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그렇습니다. 학도병 비슷한 거. 징병 끌려갈까봐 야 어.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한 그렇지. 거네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전 사범학교 강습과를 수료하고 보령군 북천면에 초등학교에서 발령받아서 선생질을 하게 된다. 그 그런 박정희와 선생질. 비슷한 궤적이. 아, 네. 옛날에는 이게 다 선생질을 내가 하는 왜 거야. 선생질을 하면 이거 봐요. 옛날에는 있잖아 할 거 없으면 선생질했어. 그렇죠. 룸팬들 이런 사람들 할 거 없으면 선생질했다니까. 그래서 선생 똥을 개도 안 먹는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4학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8.15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 사범대학 예과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박사의 선배가 됩니다. 아이고 서울대 사범대. 네. 이때 이 JP의 부친은요 개성 인삼을 이 부여에 들여와서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부여 금산의 인삼 공로자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이 김종필 집안이. 금산 인삼이 대단히 유명하지. 예. 그 그렇죠. 공로자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고 또 김종필이가 그 정권의 어떤 핵심으로 있으면서 자기 고향 부여 금산에 이런 그 인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로자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게 저기 개성인삼하고 강화인삼하고 뭐 풍기인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강화인삼 그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고 금산인삼이 굉장히 확 이제 붐을 일어가지고 확 뜨고 풍기는 그냥 계속 가고 뭐 아니 지금 예. 1등 제품은 풍기 인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산 왜냐면은 풍기 인삼 축제 같은 거 하면 금산 인삼을 풍기 인삼 속에서 팔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좋아하는 흑삼 있잖아 우리 또. 그렇지? 예. 중국삼 요즘 네. 중국산삼, 예. 중국인삼 뭐 속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안타깝네. 그러니까 인삼을 여러분 믿고 드시려면 정간장은 믿을만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너 인삼도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이 새끼야. 근데 제가 뭐 사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삼을 가공해서 파시는 분들이 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해보면 이 성분이 안 나온대. 국산은 못 그래서 따라온대. 썩는다니까 그거를 섞어서 팔고 이게 인삼이 말입니다. 인삼이 왜 몸에 좋냐면 이거 보통 6년근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땅에 6년을 박아 놓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6년 뒤나는 캐내잖아. 그러면 네. 그 땅은 못 써.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습니다. 인삼이 다 빨아먹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이 땅은 버려야 돼. 네. 그만큼 인삼이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왜 지금 풍기 인삼이나 이런 게 없냐면은 아니 땅은 한정돼 있잖아. 그렇죠. 한 번 팔으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래도 국산 인삼 이름값. 하려고 막 음.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재배도 힘들고 야, 그 여러분 기후도 많이 타고 인삼은 정 몸에 좋은 거예요.
많이 드시기 많이 드세요. 바랍니다. 저 흑삼도 많이 드시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사대 재학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때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물려주는데요. 좋겠다. 이 집을 세놓아가지고 중고 택시를 구입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뭘 장사를 다 잘 돼요. 그러니까는 장사 잘 돼서 택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JP가 이 택시 몰라고 운전면허를 그랬단 거야. 그리고 당신은 뭐 운수업법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냥 씨 운전면허 있으면 그렇지. 택시 운전면허 사업하고 있고 뭐. 차 있으면 그냥 바로 그래. 택시하는 거죠. 이때 우리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여대가 있죠. 이화여대 학생하고 만나서 첫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실패해요. 첫사랑은 다 실패하는 거고. 음. 근데 이게 그 음. 이대 이 여학생이 먼저 JP한테 접근했다 그랬는데 JP가 잘생겼잖아. 네 말처럼. 그치. 인물 좋다고 호구대 멀쩡하고. 그 당시에 이대 이 여학생이 원래 남친이 있었어. 아, 양다리야? 그러니까 JP가 그걸 알고 끊었다 심하게. 그랬는데. 아.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말입니다. 나중에 JP가 국무총리 하잖아. 네. 그때 무슨 공무원 우수 공무원 선발 대회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JP한테 표창을 받아. 예. 근데 어떤 여자가 하나 JP 앞에서 졸라 우는 거야. 그 표창을 여자야? 받으면서. 그래, 왜 울지? 너무 영광인가? 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화여대 그 첫사랑이 바로 그 여자야. 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JP가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또 로맨스 예. 아니 그렇지 않겠어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말이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럴 줄은 당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일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말 당시 여학생이 JP가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죠. 다 뭐 바지가랑이나 붙잡고 늘어지고 너 꺼져. 그리고 바로 정필 씨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 박사를 깠던 그 수많은 여자들은 이런. 이 박사를 깠던 그 이음에 관계된 수많은 여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 사랑도 실패하고 사업에 몰두를 합니다. 그렇지. 근데 원래 사업이 잘 되면요 경쟁 업체가 막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요. 이 서울사대 졸업을 1년 앞두고 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파고다 공원 앞에서 이때 국방경비대원 모집 공고 포스터를 보고 입대를 결심을 합니다. 아, 그때 얘기했던 박상면 씨 갑자기 종이 날라와서 그 모집한 모집 광고 보고 영화 배우 된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온양에 있는 13연대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근데 이때는요, 이 훈련이 너무 센 거야. 그리고 또 때린 것도 많잖아. 이걸 다 견디지 심하죠.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그 후에 648기로 다시 입교를 합니다. 이때가 1949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요건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탈영을 했잖아. 탈영한 상태니까. 근데 다시 왜 어떻게 들어갔냐면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육사 애들이 단체로 그 영화를 보러 왔나 봐. 예.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어.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사정을 설명했지. 내가 탈영했는데 다시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육사에 그냥 사병으로 들어가. 육사에 사병으로 들어가는데 일을 잘하잖아. 머리에 그렇죠. 줄 것도 많고 예. 또 글씨도 잘 썼다고. 그렇지, 그랬잖아. 능력이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니까 야,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육사에 정식 입교해라. 그래서 육사에 입교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개월 교육 후에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때 1260명의 졸업생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종합 품행 테스트에서 좀 쪼갰나 봐. 우리 속된 말로 쪼갠다 그러죠. 웃었어요. 이것 때문에 6등으로 강등이 됩니다. 원래 1등은 육사 교장의 부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등부터 31등까지는 육군 본부에 정보국으로 가는데 원래는 아까 1등 했다고 했잖아요. 네. 부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육군 본부에 정보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봅시다. 이게 재밌는 역사가 이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종합 품행 테스트에서 안 웃고 안 쳐웃고 가만히 있었으면 1등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육사 교장 부관으로 가. 그건 예. 박정희하고 만날 일도 없어. 그렇죠. 그럼 김종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지. 그런데 웃는 바람에 6등으로 돼서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가서 박정희를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하여튼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정말 사람의 순간의 선택 이런 게 진짜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꾼다. 이 박사 개새끼야. 넌 날 만난 걸 존나 영광으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될지 어떻게 알았니? 나중에 칼 꽂아. 아유, 나는 사람 등 뒤에 칼 꽂고 그런 스타일이 안 돼서. 자, 정보국으로 간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정보국의 정보국장이 그 유명한 백선엽입니다.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 나왔죠. 만주에서 그렇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백선엽 돌아가실 때 백선엽 죽을 죽었을 때 때. 백선엽 특집을 하겠습니다. 정보국 전투 정보과로 배정이 돼서 당시 백선엽의 배려로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문관으로 재직 중이던 예전에 박정희 특집 때였나요? 설명드렸죠. 박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가 빨갱이 짓 하다가 네. 걸려가지고 다 불겠어. 다 사형 선고 받았지만 자기 동료 다 팔아먹고 지 네. 혼자 살아남아서 군대에 다시 오는데 근데 뭐 어떻게 다시 뭐 정식으로 못 들어가니까 문관 네. 그냥 봉사지 뭐 봉사. 그렇죠. 그냥 민간인 복장하고 이렇게 사무같이 옆에서 봐주고 책상 하나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에 있었죠. 그런 거 하고 찰나에서 이 육사 8기의 에이스들 2등부터 31등의 에이스들이 정보국으로 와서 박정희 인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인사하시오. 여기 요번에 육사에서 소위 임관한 저희 초임 장교들이요. 그렇지. 나 박정희요. 그렇지. 김종필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예. 됐어. 자, 이때 6.25가 터지죠.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군에 복귀해서 전투정보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정보과 소속으로 박정희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의 조카인 박영옥과 만나게 됩니다. 자, 박도공이 누구냐면 박정희의 멘토 형 예, 박상희의 박상희. 딸내미입니다. 전쟁 당시 정보과의 숙소는 대구의 영남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녀 한 명이 이 여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호. 그녀는 바로 박영옥의 친구였습니다. 박영옥은 전쟁이 일어나자 대구로 피난을 내려와서 있었는데 박영옥도 선생님 했었어. 삼촌인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영남여관에 가서 한대위나 김중희를 찾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영옥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석에 있었습니다. 그때 삼촌의 말이 생각나서 친구를 영남여관으로 보냈습니다. 말라리아. 또 세작과 연관이 있죠. 몇 년도? 98년도 민간인 발병 1호입니다. 이때 하필이면 한대위는 없었고 김중희였던 문제의 김중희가 바로 김종필이었죠. 이 박영옥의 친구를 만나서 박영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웃긴 거야. 한대위나 김중희 찾아야 했잖아. 그럼 예. 먼저 가서 이 여자가 누굴 찾아? 한대위 계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김종필이 한대위 지금 없는데요? 그럼 김중희는요? 제가 김중희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대위가 있었으면 또 김종필이 안 만날 보인다고. 일이 없지. 집에 환자가 있어요. 바로 가는 거지. 그리고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도와줍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플 때 죽이라도 한 사발 그래. 싸가면은 얼마나 고마워하고 아. 그때부터 사랑의 그 서로가 큐피트의 화살을 막 쏘게 그리고 됩니다. 뭐 자기 어쨌든 김종필 때문에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렇지. 고맙다고 나중에 밥이라도 살 거 아니야. 말라리아가 약만 있으면 사는 병이긴 한데 음.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좀 원래 법정에서 법정 전염병 아마 예, 되게 높은 아마 걸로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라리아 걸리면 바로 가는 거지 뭐. 원래 그 그때는. 치사율이 40%는 됩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가 붙어 있으면요 정분이 나게 돼 있어. 없던 정분도 생겨.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고 사랑을 싹 틔웠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나도 한번 아프기만 해봐 어디 한번 나도 응? 나도 간다 진짜. 에이. 그리고 4.19 직후 군대 내에서 정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이 정군 운동이 뭐냐면요. 3.15 부정선거 때 군에서 나쁜 일을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이명박이래. 이승만이 송교찬이나 이런 애들 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따랐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윗선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했던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김종필의 기수인 6사 8기가 진급에서 다른 기수보다 늦게 진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든지 다 지들 진급 안 시켜준다고 쿠데타 일으키고 진급시켜줘! 이거지. 항명하고 하는 거야. 뭔 지들밖에 대의가 있겠어 모르는구나. 대의가 그치. 없어. 예.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렇죠. 에이. 어쨌든지 이 정군 운동이 항명 파동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자기의 친구인 석정선과 함께 강제 예편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 모든 자기 동기 기수들의 책임을 다 그렇지. 지고 나머지 동기들 살리면서 자기들이 그렇지. 옷을 벗은 거죠. 이때가 1961년 2월 15일 쿠데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무슨 쿠데타? 5.16 쿠데타. 5.16 때 예비역 중령으로 참여한 것이 김종필이 예비역 중령 신분이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역이 아니고 계급장이 없었지. 예비역으로.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가 대단히 이 소식은 뭐냐면 예편됐다는 소식을 듣고 박정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진노. 예.
우리 박정희 각하께서 진노하셨다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 얘들을 중점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8기 내리고 8기가 중점으로. 이거 맞잖아. 그 그렇죠. 5.16 쿠데타 때 주축이 바로 8기야. 오치성이, 김형욱이, 윤필용, 박정규 다 그랬죠. 8기거든. 예. 그래서. 그리고 김종필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자 예비역이니까 그렇죠. 5.16 당시에 음. 이제 군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음. 광명인쇄소에 이학수를 찾아가서 쿠데타 때 뿌릴 유인물 인쇄를 지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명인쇄소가 쿠데타 후에 한국 최고의 인쇄소로 성장을 합니다. 지의지와 에이, 상관없이. 진짜, 아이, 뭐한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유.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이 키워주는 거지, 인쇄소 뭐. 밀어줄게. 그래가지고 옛날 뭐 재벌 기업 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 키워주면 뜨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광명인쇄소 이학수 사장은 또 김종필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끝은 좋지 않았다. 그 원래 김종필이 육군 정보국부터 군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쿠데타 직후에 이 주특기를 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CIA, 일본의 내각조사국을 본떠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했죠. 저희 뭐 방송 그 KCI 특집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안에 하여튼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김종필의 악행이지 뭐. 뭐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정원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만들아. 에이씨. 계속 똑같아 하는 짓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확실히 개혁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황태성 사건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황태성 사건 아시죠? 이것도 우리 박정희 특집에서 했어. 네. 다 한 거야. 예. 대충 넘어가. 예, 황태성 사건 때 황태성은 김종필의 장모이자 박정희의 형수를 찾아가고 김종필의 장모는 이를 김종필 사위에게 꼰지릅니다. 황태성은 김종필이나 박정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앙정보부장 가짜 중앙정보부장 각해무샤를 내세워서 황태성을 접견합니다. 다른 사람 갖다 놓고 그렇죠. 얘가 김종필이다. 황태성이가 김종필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황태성 사건 때문에 김종필도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 니도 빨갱이 아니야? 그렇지, 예. 엮이는 거지 이제. 또 황태성이 들고 온 돈과 황태성이 공화당 창당 작업에 관여했다는 소문 등등으로, 즉 빨갱이가 돈 대주고 그리고 정당 조직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그럼 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난 거네. 북에서 온 돈으로 공화당을 창당한. 그러니까 이거 박정희 특집에서 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황태성이 들고 온 돈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체계적인 정당 작업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네. 근데 이북은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태성이가 이북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황태성이가 야 당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가르쳐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공화당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963년에 공화당을 창당하는데 혁명 주체 세력, 뭔 혁명 주체 세력이야? 쿠데타 주체 세력도 모르게 비밀리에 당을 만듭니다. 황태성에게 노하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육사 2기에서 6기까지들에게 밑보입니다. 왜냐면은 선배들한테? 지들한테 말 안 하고 그렇지. 어디 김종필이 자기 그러니까 8기 8기인 김종필이 몰래 해가지고 당 딱 만드니 선배들 입장에서 야! 너 뭔데 니 몰래 뭐 왔다 갔다 해. 네가 씨바 뭐 박정희 다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졸라 밉고 그래서 1차 외유를 떠납니다. 이거 뭐 자의반 타의반 떠난다는 음. 여러 번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1차 1차. 8개월 동안 외유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 11월 26일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부여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공화당 당의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외국 나갔다가 다시 조용해지니까 8개월 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공화당 당의장 뭐 최고 또 권력을 잡았네. 네. 그 김종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 그거 같아요. 절치부심. 항상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잠깐 한 템포 호흡을 쉬었다가 그렇죠. 다시 와서 또 복귀를 하고. 이건 뭐 나쁜 놈들이 하는 다 똑같은 짓거리야. 삼성 봐. 시끄러우면 이병철이 회장 그 직함 내놨다가 그렇지. 조용해지가 다시 복귀하고 그거 아들이 또 그대로 따라하잖아. 그렇지.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 한일회담 문제로 국내 여론이 나중에 6.3 사태 뭐 이런 거 일어났잖아. 네. 반대 시위 뭐 일어나고 그렇죠. 이러니까 또 외유를 떠났어. 두 번째 외유네요. 아니 이건 난 세 번째 아, 외유. 한참 뒤에. 떠났고 근데 박정희는 김종필을 외유 보내면서 꼬리 자르게 한 거지 뭐.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박정희 특기죠. 이건 뭐 지금도 딸내미 하고 있지. 자 그러면 김종필이 주도한
한일 회담은 어떤 거였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MB 전 대통령을 민주화 투사로 만든 야, 야매가 확인이 있죠. 안 돼. 야로가 있는데 이것도 박정희 특집 한것 같은데. 아, 네, 씨, 했어요. 예. 네. 박정희는 쿠데타 후에요. 일본과 협정을 원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앞장선 것이 김종필이었고 김종필은 중정에 있던 최영택을 일본으로 보내 밀사 외교를 시작합니다. 일본으로 날아간 최영택이 우선 한국 소환을 거부하며 일본에 눌러 앉고 있던 류태하를 만납니다. 류태하가 누가냐면 이가의 집사. 여기 이가는 이승만이야.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굉장히 친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류태하가 쫄라 무식하거든. 영어 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 대사로 임명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왔다. 아, 이승만하고 친하다는 그 이유 하나지 뭐. 하나로? 그래서 4.19 직후에 말입니다. 음. 류태하가 부정축제자로 몰립니다. 엄청난 돈을 슈킹 깠다는 얘기지. 그랬겠죠. 그래갖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랬는데 이를 거부하고 일본에 눌러 앉았어. 나 안 가. 어, 가면 잡혀가는데 내가 왜 가? 그렇지. 이거죠. 그래서 최영택이 류태하를 만나면서 야, 내가 너 잡아가려고 온 게 아니다. 너의 도움으로 한일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때 최영택이 류태하를 만날 때 같이 옆에 만난 사람이 바로 긴자의 호랑이 정건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제일동포 특집 제일항공의 특집. 제일항공 예. 특집. 예. 류태하는 말이죠. 이 정건영을 비롯해서 기시노부스케, 고다마 요시오, 세지마 류조 등 친한파들을 최영택에게 소개해줬고 최영택은 이들을 다시 김종필에게 소개하면서 말 그대로 정식 루트가 아니고 뒷구멍 루트, 흑막 루트로 한일회담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태하가 이런 공로로 한국에 소환된 뒤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근데 이때 류태하가 일본에 눌러 앉았을 때 우리 건희 형의 아빠 이병철도 일본에 거기 눌러 있었죠. 앉았다. 네. 네. 왜? 똑같아 이병철도 부정축제라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안 가! 들어오고 그랬죠. 눌러 앉으면서 병원을 입원하지. 병원을 입원하고 있는데 역시 최영택이 가서 만나가지고 처벌 안 할 테니까 들어와라.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병원 매뉴얼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아, 병원이 뭐 그 죄인들 피난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의 피난처. 그래서 이번 CJ 회장 네. 이재현도 지금 아프다고 까지 난리야. 아팠어.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이 드실 텐데 인삼도 많이 드실 테고 왜 그렇게 아프시나? 아니 근데 그 집안은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 집안 그 내력이 있다고 병력이 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언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건희 형이 약으로 의지해 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병철도 어쨌든 암으로 사망했고 네. 건희 형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잘 못 걷지. 네. 그래서 맨날 미국 가서 치료받는다 그러고. 그게 뭐 따님도 조금. 그러니까 딸도 뭐 몸도 자꾸 약하고. 쓰러지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부선이 누나 부축받고 아. 들어오고 그러죠. 그리고 고현정 전 남편도 다리가 안 좋아.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데도. 다리가 안 좋아. 그래서 등산 같은 거 잘 못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아마 그 집안에 좀 뭔가 특이한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1961년 10월 한일 6차 회담이 개시되자 군사정부는 박정희와 이케다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구상합니다. 이 회담도 김종필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김종필은 최영택이 만들어 놓은 인맥을 바탕으로 박정희와 이케다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우리 박정희 특집에 했지. 실례지만 몇이요? 36이요. 나 36이요. 그래. 네. 그때가 바로 이케다하고 만났을 때입니다. 결국 61년 11월 22일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의욕만 왕성하다며 이케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케다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크,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 등을 한국으로 보내 박정희와 만나겠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쯤 한국에서 중정과 김종필이 앞장서서 저지른 4대 의혹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환일회담은 주춤하게 되지. 그러니까 나중 전두환이가 12.11을 일으키고 김종필을 잡아 쳐넣잖아. 부정축제 혐의로. 그때 계엄 사령부로 김종필이 끌려가서 그렇죠. 재산을 몰수당하죠. 이때 노태우에게 조언을 했죠. 그렇지. 그때 좀 전두환이 건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붙어 다니시오. 어. 난 씨발 9번인가 몇 번인가 하여튼 다 재산 몰수당하고 외유 갔다 오고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2인자의 생활은 되게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때 김종필이 얼마만한 돈을 나라에 환원했냐, 그 재산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김종필이 계엄사로 끌려갈 때가 1979년 연말이죠. 그러니까 1961년 5.16으로 정권의 중앙에 진입하고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그가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얼마나 재산을 환원했냐 보면 자 우선 일요신문사 이 회사에서 61억 원을 나라에 환수합니다. 아니 지금도 61억 원은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때 누나가 몇 억 받았다고 했지? 6억. 응. 자 그러면 1호신문이 김종필 거냐? 아니지. 1호신문은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난 뒤에 홍보를 위해 갖고 중정재산 중 200억을 빼서 만든 신문인데 이 실소유주가 김종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의 감귤농장 이 땅은 당시 시가로 28억 원이었다. 그리고 고향인 서산에 37억 원의 땅. 야. 김종필 집안에서 발견한 300톤의 수문제 칼, 어휴. 50톤의 황소, 골동품. 골동품이 1억 3천만 원어치. 그 다음에 현금과 예금이 43억 원. 어휴, 이거 돈 뭐 계산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돈이 국가로 환수되는데, 자, 1980년에 이 많은 재산을 김종필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종필, 김종필이 그 박정희 정권의 그 휘호를 등에 업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나 알 수 있겠죠. 자, 정상적으로 돈을 도저히 못 모을.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지. 돈을 모으나.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의 4대 의혹 사건 다 김종필이 연관됐다고 했잖아. 네. 그 4대 의혹 사건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로 그 새나라 자동차 사건입니다. 61년 12월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죠. 이때 설립자는 제일동포였던 박노정 씨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바지예요, 바지. 운영에만 관여했고요. 실제 주인은 김종필이었습니다. 박노정이가 이 김종필과 계약을 할 때 이익금의 30%를 자기가 챙기고 김종필한테 70%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업 자금을 아까 얘기했던 김종필의 형 김종락이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한일은행 상무였다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누구 돈으로 한 거야 이게? 뭐 은행 돈으로 한 거겠지. 뭐 그 예금. 그러니까 김종락이가 뭐 빌려준 게 아니고 씨발 저 김종락이가 있던 한일은행에서 지 돈처럼 빌려준 거지 뭐. 아니, 야 이거 무담보로 빌려준 건데요. 요새 은행 가봐. 무담보로 택도 없습니다. 어떤 놈이 돈을 빌려주나? 무담보로. 좀 빌려주라. 우리도 좀 빌려주라. 에휴. 자, 이 새나라 자동차는 일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해서 소형차를 조립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목적은 관광용이었고요. 닛산 블루버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1642대를 완제품으로 그것도 면세로 들여와서 판매를 해가지고요, 당시 돈으로 1억 4천만 원의 폭리를 취합니다. 이때 서울 집 한 채 값이 대충 얼마였죠? 3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30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을 폭리를 했다니까. 아이씨. 집 몇 채 값이야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건요, 관광용으로 조립한다고 들여와서 실제로는 면세로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택시 자가용으로 팔아 치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크라운은 아니고 뭐 저기 캠리나 그런 거 우리가 조립할게 그리고 들여오는 건데 실제로는 그냥 캠리 가져와 가지고 면세로 막 들여와 가지고 팔아치운 거네. 기아 자동차 특집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 조립한다고 공장까지 지었는데 완제품 들여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발 택시 있었잖아. 네.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시발 택시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나? 실소유주가 누구야? 김종필이잖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바지 사장인 박노정은 어떻게 되었냐? 원래 30% 먹기로 했는데 김종필이가 이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박노정이가 그것도 제낀 거야? 그렇지. 국가최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빡돌은 김종필이가 얘를 잡아 쳐넣으려고 했고요. 이를 피해가지고 일본으로 튀입니다. 다 일본으로 도망가는구만.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이게 누구였지? 설경동 특집 때 나왔었죠. 네. 워커힐 사건이었습니다. 김종필은 외화 획득을 목표로 워커힐 호텔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61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장소는 서울 성동구 광장동 일대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북 출신의 설경동이었는데 김종필은 이 설경동을 부정 축제자로 몰아서 헐값에 땅을 내놓게 합니다. 이게 뭐 헐값이라 그랬는데 그냥 뺏은 거야. 자, 그리고 교통부가 공사를 주관하고요.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는 면세로 각종 물자를 수입하고 교통부와 군 부대를 동원해서 인력과 자재를 충당케 했습니다. 군대가 또 공사에 투입된 거야. 그렇죠. 호텔 짓는데. 그리고 이 공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정부의 자금을 공사에 집어넣고요. 막대한 횡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라 돈 빼가지고 공사한다고 하고 또 거기서 또 와이로 쳐박고 또. 그래서 결국 이 치고. 사건으로 중앙정보부 2국장 석정선, 관광공사사장 신두영, 중앙정보부 2국 1과장 임병주 등이
구속이 됐습니다. 몸통은 김종필인데 몸통은 냅두고 깃털만 구속하는. 이번에는 원세훈이는 뭐 대가리가 날아갔는데? 원세훈은 깃털일까 몸통일까? 야, 깃털이지. 깃털이지. 씨발, 너뭐 물을 게 뭐가 있어? 네. 자, 다음으로 증권 파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한국은 정부의 증권 시장 육성 정책 등으로 증권붐이 일어납니다. 이를 파악한 김종필이 증권업자 윤응상을 포섭합니다. 그에게 1억 원을 줘서 통일, 일흥, 동명증권사 등을 설립하게 합니다. 야, 그는 회사를 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이 3개 증권사가 증권거래소를 장악하고 주식을 폭등하게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사건이 주가 조작. 왜냐면 이거 예. 이 주가 조작을 하면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뭐 지금도 주가 조작 한번 의혹 일어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막 개미 투자자들 막 땅 치고 울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명박? 이때 김종필이 착복한 돈이 1,300억 환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돈은 슈킹 깐 돈 가지고 다 뭐야. 골동품 사고 뭐 300억짜리 뭐 금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화당 창당 그 돈 가지고 공화당 만든 거야. 자, 다음으로 빠칭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회전 당구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빠칭코 사건은 일본으로부터 회전식 당구대 880대를 면세, 이놈은 면세 되게 좋아하네. 면세로 사들여서 서울 시내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려고 했던 이게 사건입니다. 왜 자꾸 면세냐면 김종필이가 자기 정부를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세금 안 그렇죠. 내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세금. 그게 또 다 자기 돈이 되는 거고. 네. 이 회전 당구대 사건은요, 여러분 당구 치는 당구대가 아니에요. 빠진 거예요. 빠진코 네. 구슬 돌아가는 거 있죠? 네. 떠르르 하면 어디 들어가는 겁니다. 예, 뭐 지금도 많이 금지가 돼 있는데 당시에도 빠칭코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1교포의 재산 반입인 것처럼 속여서 세관원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반입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서울 시내 33군데의 당구장을 개설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장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학이 구악을 누른 겁니다. 새로운 악이 어. 옛날 악을 눌러버린 거죠. 지들이 뭐 혁명한다고 말이야. 네. 쿠데타 이렇게 놓고는 이 나쁜 짓 다 하고 자빠졌지. 슈킹의 혁명 아니야? 아니 이거는 국가에서 도박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나쁜 놈 새끼들 진짜 아유. 이게 참 비슷한 게 고려 때 무신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음. 그때도 비슷했던 게 무신들이 문신들보다 대우를 낮게 받으니까 여기에 빡이 친 거예요. 그리고 문신들이 고려 중기 때 얼마나 많은 수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빡쳐가지고 문신들 다 베고 왕을 쥐고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더 많이 슈킹을 깐 겁니다. 더 많이 고요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도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건 비슷합니다. 야, 예. 그러면 이명박 하고서 바꾸려고 왔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모르지 뭐 신학인지 구학인지 역사의 평가는 안 돼. 예, 하여튼 이 사건으로 김종필은 다시 외유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갑니다. 이게 2차 외유입니다. 예. 아까 한일회담 그것 때문에 3차 외유. 뭐 어디 나가면은 뭐 다 해결되나? 깜빵을 쳐가든가. 에이씨. 나갔다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보면. 예. 본 광고는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의 출범을 알리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15명의 발기인이 직접 녹음하여 만든 광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서 나누며 배울 수 있어야만 더 발전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역사를 알리고자 팟캐스트 방송 EJ와 함께 보다 안정적 장기적으로 역사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활역사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EJ 생활역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5명의 발기인과 550만 원의 출자금으로 그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은 EJ 생활역사 협동조합. 7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설립 동의자 예비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EJ 생활협동조합 와우 EJ-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 화이팅! 함께해요! 자, 방금 협동조합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카페가 따로 있어요. EJ를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2개가 나옵니다. 저희 팬카페하고 협동조합 카페가 나오는데
조합 카페 회원 가입 수가 벌써 687명, 현재 시간 687명인데 속도는 되게 빠르네. 실제 조합원 가입 수는 6분의 1이야. 왜 그런 거야 그게? 그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일단 카페에 가입해 놓고 이게 당장에 서류 준비할 것도 있고 약간 좀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카페 가입은 그러니까 카페 가입은 미리 해두고 가입은 쉬운데 그 다음에 서류 내는 게 어려우니까 조합원 가입은 좀 차후로 미뤄두시는 분도 근데 있을 뭐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얼마 모였어? 많이 가입해 주셨고 뭐. 예, 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돈도 좀 모이고 출자금. 출자금도 모이고 그런 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얼마예요, 지금? 7월 10일자 현재 조합원은 총 128명이고요. 433 출자 총 2,165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그 지금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부 이 잘못된 언론 정책 때문에 야권 방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야권 혹은 진보들 돈이 없어. 그래서 다들 십시일반 여러분들의 힘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 뭐 국민 TV라든가 뉴스타파, 뭐 이상호 고발뉴스, 팩트 TV 또 그리고 프레시안의 뭐 협동조합파 많은데 오마이뉴스 뭐 10만인 클럽 뭐 많죠.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다 우리까지 하니까 다들 힘을 좀 합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언젠가는 바다가 되겠죠. 네. 언젠가는 바다가 되는데 당장은 이렇게 각계전투로 좀 자신의 역량을 좀 넓히다가 정말 하나가 돼서 진짜 각자의 자기 자신의 그 강한 분야가 있잖아. 그렇죠. 팩트 TV 같으면 영상, 또 생방, 그지? 네. 또 뉴스타파나 이상호 고발뉴스 같으면은 탐사보도, 국민 TV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뭐 역사 이런 식으로 각자 분야 이런 거 정말 다 합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버려야 될 테고 또 엘리트 제일주를 외치는 진보들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져야 할 테고 그런 조건이 먼저 해결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당장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으면 뭐 EJ가 더 발전하겠지 뭐. 자, 그러면 김종필 특집 2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1962년 11월에 김종필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이 비밀회담을 합니다. 이게 성사가 되죠. 식민지 보상의 대가로요.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3억, 총 8억 달러를 받기로 한 겁니다. 즉 식민지 일제 36년의 지배를 총 8억 달러로 퉁친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일본에 양보합니다. 이 회담을 하는 데 있어 내용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렇죠. 뭐 자세한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양보를 했죠. 국내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해서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것을 강경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니까. 어쨌든지 이 회담에서 김종필은 독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독도를 폭파시킵시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망언이네요. 망언. 예.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는 일본 소유로 놔뒀고 해상 경제 수역도 대폭 양보하고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도 않았고 대일 청구권을 8억 달러로 존속시킴으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 때문에 위안부 강제징용자들한테 배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 8억 달러 줬잖아. 그걸로 다 퉁친 거지. 왜 자꾸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8억 달러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예. 자세한 거는 박정희 특집을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하여튼 중정부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국무총리하고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이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전문용어로 디바인드 앤 룰이란 통치 방식인데,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런 승승장구하는 김종필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9번이나 그렇지. 가택 수사를 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박정희는 그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인자를 두면 언젠가는 내 밥그릇을 뺏어갈 것이다. 자기가 어쨌든 불법적으로 정권을
훔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노태우가 전두환의 뻐거를 그냥 후려쳤죠. 잠깐, 이 박사 눈빛이 세지고 있어. 그래서 뭐 박종규, 이우락, 윤필용, 김종필, 김영욱 어쨌든 자천 타천 2인자 소리 들었던 사람들의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다. 결국 다 그렇죠. 박정희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종필도 마찬가지 조금씩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외유 떠날 때 하던 자의반 타의반 그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시끄러우니까 외국으로 외유를 떠난 것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박정희를 비롯한 경호실, 청와대, 공화당에서 끊임없이 김종필을 견제했기 때문에 자꾸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국회의원 신분일 때 네. 가택 수사당했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탈을 맞고 급사하자 다시 김종필이 정치권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거야. 소위 말하는 80년 서울의 봄이죠. 그렇죠. 이때 양긴과 함께 서울의 봄을 만끽했다. 왜? 당시 공화당 총리였으니까. 그렇죠. 삼김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박정희 치하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봄을 같이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 싸운 사람과 같이 맞이하게 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내부에 있었던 경제 활동 그리고 이런 어떤 산업 구조를 갖다가 변경시킬 때 이걸 가장 앞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게 김종필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다 연구를 하고. 그렇죠. 자, 박정희는 각오 없어. 그렇지만은 제1당 공화당의 수장이었다. 그러면 당시 헌법이 뭐야? 유신 아닙니까? 유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이 안 바뀌는 한 김대중이고 김영삼이고 다 씨발 지랄이고 자 그냥 김종필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김영삼, 김대중이 아니고 뻐거야. 뻐거였단 말이다. 뻐거. 아니 우리 저 게시판에 뻐거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데 뻐거 벗겨졌다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두환은 우리 뻐거 형은 김종필을 즉시 부정축제자로 체포해 가서 재산을 환수하고 정치를 금지시켰다. 여기서 진짜 아프스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당연히 이제 내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뻐거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내놔 이걸로 된 거지. 인터셉트를 그냥. 자, 서슬포럼 제50화국입니다. 당시에 그래도 YS하고 DJ는 나름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불사조 김종필은 역시 약삭빠른 처신을 하면서 전두환한테 똥꼬를 간지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현 정권을 인정하고 자중해야 돼요.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그 빨갱이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나도 빨갱이였나 뭐 하여튼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데모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시오, 그 빨갱이 김대중이가 그러지 않았어. 광주 사태는 김대중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의 아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일어난 거예요. 김대중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과 야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DJ, YS, 대통령병 걸린 인간들이 집권하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해낸 발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전두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하는 거죠. 이랬던 김종필이 87년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니까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요? 어라, 저 왜 이래? 저 뻐꺼, 나 가다듬, 저 나쁜 놈. 뻐꺼의 4.13 호원 조치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말을 확 바꿔. 자, 이렇게 변신의 기자라는 거지. 이러니까 정치 구단 소리를 듣고 최다선 의원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정의 찾고 그러는 순간 아웃이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정의 찾고 자기 지조 유지하면서 당적 안 바꾸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다 소각 봐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에 김종필은 6.29 선언이 나온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이름 기차인데 구 민주공화당에서 새로운 민주공화당을 만든 거네. 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로 선출되었고 공화당의 13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1로 3김이지 네. 김종필까지 그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꼴찌지 뭐 4위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김종필은 대통령 될 생각은 없었고 어차피 뭐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어진 총선에서요 35석을 획득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립니다. 거의 뭐 충청도, 충북, 충남의 기반으로 표를 해요. 쪽 빨아가지고 거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뭐 원내 교섭단체 만들려고 대통령 출마했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면요 혜택이 상당하거든. 아, 그럼요. 그렇지. 이것만 하면도 뭐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요. 엄청난 겁니다.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원내 교섭단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년에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과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당 합당할 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 다 나름 동상이몽을 꿈꿨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다른 꿈을 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노태우는 강력한 여당을 발판으로 집권의 안정과 후계구도 확립,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대통령 물러났을 때 내 뒤를 봐줄 사람 이걸 원했고, 김영삼은 닥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조건 없이 누가 뭐래도 대통령 할 거야. 어릴 때부터의 꿈. 딱 그거 하나 했어요. 그리고 김종필은 내각 책임제를 원했지. 내각 책임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YS하고 말입니다. 내각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삼이 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조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꺼지라고 하는 바람에 꺼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민정계 비협조 속에서요. 김영삼은 자신의 계파인 민주계만 가지고서 그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버거웠는데, 이때 김종필이가 공화계가 김영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김영삼은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선거는 끝이 났고요.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르고 김종필은 민자당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삼을 기러기에 자신을 참새에 비유하면서 김영삼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을 섰던 김종필이었는데, 이제 김영삼이 세계화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또 팽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지. 자, 민자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후보가 말이야 김영삼뿐만이 아니고 이종찬, 박태준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하게 김종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김종필한테 무지하게 잘했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김종필이 선택은 결국은 김영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이 김종필의 마음을 얻으려고 김종필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고 굉장히 노력했어. 그런데 김영삼이 대통령 되니까 팽시키려고 그런 거지. 이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 단어야? 갑자기 세계화, 이 세 글자, 이게 김영삼이가 호주에서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드니 구상. 이 핵심이 바로 세계화였습니다. 세계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엄청 지겹게 세계화란 단어를 들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세계화해야 하고, 인권이 발달하려면 세계화해야 하고, 정치가 안정화되려면 세계화를 해야 하고, 국민들이 맛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뭐냐고, 씨발. 창조경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야, 김영삼은 조선일보의 백을 듣고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언론도 신났어요. 머리 기사로 무조건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장기 구상, 개혁 목표 세계화로. 95년은 세계화의 원년, 세계화위원회 곧 구성, 삶의 세계화 선언. 창조경제위원회 그런 거 있나? 아이씨, 뭐 있겠지 뭐. 아니 이게 언론에서 백날 해봐야 그 국민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 근본이 없잖아. 내용이 아예 핵심이 없잖아요. 문제는요, 자기 입으로 말한 김영삼이도 이 세계화가 뭔지를 모르는데 국민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도 창조경제 지 입으로 말했지 뭔지 모른다니까. 똑같아. 근데 김종필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킹메이커. 지금 보면은 이제 다 줄 섰잖아요. 그리고 YS가 김종필에게 줄을 서니까 김종필 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김종필이 김영삼을 밀어가지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뒤에도 이제 행적을 보면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아니면 입을 다물기만 해도 대통령 선거의 향배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엉뚱한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김영삼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세계화 구호를 써먹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세대교체가 곧 세계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세계화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그냥 오케이야. 그러니까 김종필 팽시키면서 김종필 쫓아낼 때 이 세계화를 써먹었단 그렇죠. 말이야. 아, 그거죠. 혹시 그게 목적 아니었어? 자, 보십시오.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 선언했고 YS는 대통령 됐잖아.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았잖아. 김종필. 김종필 내쫓으려고 세계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때 상김시대는 닥치고 새로운 세계화 시대로 나가자는 것이 이 세계화 구호를 정치권에 이용해 먹은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대선에서 1등 공신이고 나발이고 구시대 인물인 김종필이 당대표 하고 있으면 세계화에 방해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김영삼이 외친 세계화, 그 중에 한 작업이 바로 김종필 퇴출이었습니다. 세계화와 김종필의 퇴출,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세대교체론하고 세계화하고 연결시켜서 구시대 인물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아, 세계화를 하려면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김종필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메이커 얘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는데 김영삼 입장에서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그걸 쫓아내는 게 부담스럽지. 여기에 총대를 맨 것이 김영삼의 오른팔, 머리 허여신 분 최영우였습니다. 최영우 별명이 의리의 돌쇠, 깡패, 돌격대 이런 거였거든요. 그 정신으로 김종필을 마구 쪼아댑니다. 김영삼도 김종필은 만년 이인자 체질이다. 절대 사고 같은 건 칠만한 인물이 아니니 밀어붙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최영우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그 모든 정권의 어떤 실세들 혹은 이 정치인들은 꼭 옆에 이런 돌쇠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김종필이 호락호락 당했느냐? 아니죠. 영원한 이인자라는, 그래서 사고를 못 칠 것 같다는 영삼이 형의 예상과 달리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종필이 형은 민자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 즉 자민련을 만들어서 영삼이 형의 뒤통수를 졸라 세게 깠습니다. 야, 자유민주연합? 예. 자민련. 이것 때문에 영삼이 형 뒤통수가 아주 반은 날아갔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죠. 이제 호주에서 돌아왔잖아. 시드니 구상. 그러면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당도 체질 개선이 돼야 한다며 김종필을 겨냥했고 영삼이 형의 오른팔인 최영우가 노골적으로 대표제 폐지해야 된다. 이때 민자당 대표가 김종필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대표제 폐지해야 된다 뭐야. 김종필 나가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근데 김종필과 공화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윤환, 문정수 등이 대타로 등장해서 김종필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야, 파이터는 한 명, 나는 한 명인데 상대방은 돌아가면서 까는구나. 돌아가면서 까는 거야.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안 그래? 그렇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가해왔으나 김종필은 꿋꿋이 버텼지. 그러니까 자기는 참새, 김영삼은 기러기와 고니에 비유하며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했던 김영삼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아니, 씨발 도대체 세계화가 나의 퇴진하고 뭔 관계야? 뭐 날 보고 세계화의 걸림돌이라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물론 내 홈타운 일본에 간 거고 외유도 갔다 온 거지만 세계 무대 활동을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이거 YS를 겨냥한 말이지. YS 니보다 내가 해외 활동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왜 세계화의 걸림돌이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또 최웅한테는 내가 30대 때 일본에서도 맞짱 떴어요. 63 먹은 친구가 69살짜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자기도 내일 모레면 내 나이가 되는 주제에 뭔 세대교체고 지랄이고 나발이야. 그러니까 최웅가 세대교체하고 나가자 그랬는데 아니 최웅은 너 씨발 너 뭐야 63이지 나는 69이고 6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그럼 니도 나가 이러면서 반발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버텼습니다. 돌아가면서 돌림방을 놓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결국 당을 탈당합니다. 탈당하고 김종필이가 당을 탈당하자 민자당은 새 시대 새 사람 세계화 이러면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얘네는 뭐 당명 앞에 새로운 게 많아. 신민주공화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자, 김영삼과 최영우, 김윤한, 문정수 등은 쾌재를 부르지. 아이고 이제 알턴이가 빠졌네. 근데 어디 세상 일이 씨발 내 맘처럼 그렇게 다 되나? 다 될 것 같으면 다 하지. 그렇지. 두고 보자.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거야. 아니 사고 못 칠 거라는 김종필이 사고를 아주 크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필에 대한 동정론이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팽당했는데 능력이 불쌍하다 이거야. 자, 국민들도 말입니다. 김영삼한테 김종필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팽당하니까 불쌍하다 이거야. 특히 그의 텃밭 충청도에서 말입니다. 동정론은 물론이고 배신, 복수론 이런 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종필이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등장한 게 바로 충청도 핫바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이 밀어줬는데 우리 팽했으니까 우린 무슨 호구 뭐야? 뭐 우리가 씹다버린 껌. 홍어 조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청도 핫바지론. 우리가 핫바지냐? 충청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 또 호응을 해줘. 그렇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이죠. 김영삼에 팽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준규 그리고 박철원까지 자민련에 가세하자. 자민련의 기세는 올라만 갔다 하는 거죠. 육공의 황태자였던 그렇죠. 박철원이가 이쪽으로 뿅 가버리면 그렇죠. 네임 그렇죠. 네임 값이 있잖아. 박준규도 그때 뭐 민정당 그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박준규도 김영삼을 위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 팽당했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놀라는 건 김영삼이지 뭐.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나하고 지지 세력이 겹치잖아. 그렇지. 그런 김종필이 자민련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너 요새 유행어 하나 또 있잖아. 저놈 저거 와이카노. 전마저 와서 카노. 카이저 소제도 지금 대가리 아파 죽겠는데 전마까지 와서 카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말이죠. 김종필은 김영삼의 아킬레스를 건드리며 동시에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멋진 작품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역시 정치구단. 민주당에서 말이죠. 당시에 DJ가 훈수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이야. 훈수 정치란 김대중이 서울시장에 조순을 청구했거든. 그렇죠. 조순을 청구하니까 김종필이 그래? 그러면 우리 자민련은 서울에 후보 안 내겠어. 이거는 뭐냐면요. 다 이제 당시에 그 야당하고 여당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민련이 어차피 저기 야당 소속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조순의 표를 뺏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는 대신에 민주당을 찍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이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 다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삼이 형이 빡이 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김종필은 은근슬쩍 영삼이 형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영원한 라이벌, 아주 미워 죽겠는 카이저 소재, 카이저 소재 편을 들면서 서울시장에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야. 예, 적의 적은 친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요. 민자당이 꼭 잡고 싶어 했다던 서울시장 자리. 이거는 조순 민주당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김종필로는 자기 칼에 피 안 묻히고 시원한 복수를 한 거지. 그리고 자민련도 굉장히 그때 선전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자민련이 엄청난 선전을 했습니다. 자, 충남, 대전, 충북, 강원에서 자당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자당을 아주 그러기 상태로 몰아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삼으로서는 자, 토사구팽이라 그러는데 토끼 사냥이 끝나고 토끼를 사냥한 개를 잡아먹었는데 그 개가 뱃속에서 졸라 개 발광을 친 마침 오늘이 초복인가? 어제가 초복이었을까? 어제인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후에 그 DJ와 DJP 연합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결국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DJ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야당에게 근소한 표차로 이긴 것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항상 중요하죠. 이 국회 내의 의석수였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공동정부였던 자민련과 다 합쳐봐도 122석이었어요. 여기에 반해서 한나라당은 이때 162석이었습니다. 여소야 되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한나라당에게 줄기차게 꾸준하게 표를 줄까?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특히 개혁성에 강했던 DJ로서는 이런 정치 구조상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국회의원 대가릴 수가 있어요. 아니 YS가 말입니다. 취임 초에 쾌도 남마. 그러니까 조자룡 헌창 다루듯이 마음껏 개혁의 사정에 칼날을 휘둘렀던 거는요. 거대 야당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죠. 3당 합당에 등에 업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막 추진했던 거죠. 근데 DJ는 뭐 하려고 해도 이 공정정당 한나라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당이 참 족같은 게요. 여기서 DJ가 사실 오판한 게 하나 있거든. 이때가 IMF였잖아. 네. 그러니까는 정말 이건 국난이에요. 힘든 상황이니까 야 이런 상황이면 정치적인 거 좀 정쟁하지 말고 좀 협조 좀 하자. 같이 잘 좀 해보자.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그렇죠. 야 우리 정쟁하지 말고 좀 같이 힘 모아서 이 위기를 탈출하자라는 게 DJ의 이상적인 상상이었죠. 네. 그리고 한나라당도 국정에 협조할 줄 알았지. 그렇지. DJ는 근데 조까 한나라당은 절대 그럴 나라가 말든 말든 입신양명이라 생각하는 당이라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은요 애초부터 DJ한테 협조할 생각이 1g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DJ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하면 그건 바로 자기네 정권 문민정부가
족 같은 거였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건국 최초로 정권을 뺏기는 일을 당한 얘들로서는 이런 치욕을 차마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DJ와 국민의 정부를 개차반 정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대권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오니까요. 이래서 DJ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발목 잡게 나섭니다. DJ는 취임하자마자 내각을 꾸리는데 이때 국무총리의 김종필을 감사원장에 한성원을 임명하고 국회에 인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한나라당이 의원 전원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야, 너무했다. 임명 동의안이 상정조차 못한 거예요. 아, 이거는 건국 이후에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DJ는 엄청 난감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DJP 연합으로 원래 권력 자체가 약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절름발이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세작이 말한 대로 반쪽짜리 정부였는데 이거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말이야 협조를 안 해주니까 아니 그 일을 못하게 만들잖아. 원래 이 밀월 관계라 그래가지고 정권 초기에는 서로 협조도 하고 이러거든. 예. 근데 한나라당 이 초반부터 발목 잡기 나서니까 말이죠. 자 봐요. 김대중이 정계 복귀하고 97년 대선 역사상 단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없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가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 여론조사에서 박찬종과 더불어 선두를 달리고 있던 김대중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로서는 갸우뚱했죠. 예. 그러니까 DJ로서는 어떻게 해도 마지막 선거에선 DJ로 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시민이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네, 예. 왜? 선거 때 지역 몰표 그렇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대중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아무리 지금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어도. 그래서 뭐 했습니까? JP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때 우리나라 선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지만 서울하고 경상도 잡아야 되는데 경상도는 죽어도 저희 DJ가 20% 이상 못 받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DJ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진짜 국민들이 말이죠. 아니 당신이 97년이 뭡니까? IMF 터져서 나라가 절달날 위기에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정권 교체 역사가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권한유착, 정경유착, 사법, 행정, 입법, 권력 계속 똑같은 집단 사이니까 썩기 마련이고 그래서 IMF 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봐요. 김대중이 노무현한테 1,200억 달러를 넘겨줬어요. 외환을. 외화 보유. 그런데 김명삼한테 30억 달러 받았습니다. 이게 보수의 한계라는 거야. 이렇게 그 경제든 뭐든 다 진보가 잘하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아유 답답한 얘기지. 나라 말아먹고 자기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DJ의 발목을 계속 잡은 거네요. 예. 아니 김대중은 말입니다. 스스로 그 관중과 아기에 비교했던 제갈량처럼 자기 자신은 머리와 능력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런 풍전등화의 나라를 내가 꼭 한 번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대중이 집권하면 김정일이 제일 좋아한다. 그런 짝 같은 말들 많았잖아. 그렇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줄 사람이 누구다? 김종필. 그래 김종필이라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경상도는 포기하더라도 충청도와 강원도에서는 선전을 한번 해보자. 이거 도와줄 사람이 역시 누구다? 김종필이야. 지난번에 총선 그리고 저기 대선 때도 결국에는 강원도 총선은 모르겠는데 대선은 확실히 강원도하고 충청도 민심이 그렇죠. 박근혜 쪽으로 돌아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DJ는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JP랑 손을 잡아야지만 자기가 어쨌든 된다. 이겨야 된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몽준 그 MJ하고 단일화 시도한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저기 3당 합당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JP는 그렇게 내각 책임제 좋아했잖아. 이것까지 저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입니다. 이런 DJP 연합으로 인한 당선 이게 이제 절름발이 권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한나라당이 이제 이런 절름발이 권력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무총리 인준을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아가지고 땡깡 부리라고. 그러니 뭐 저기 일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죠. 지금도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뭔가 정쟁 같은 거 나오면 얘는 지네가 먼저 민생을 얘기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얹었어요. 그리고 봐요. DJP 정권이 뭡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DJP 연합을 했고 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정의 반은 주겠다. JP한테 주겠다 얘기하고 정권을 잡았어.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찍어줬고 네. 그랬으면은 JP 국무총리 인준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아 나쁜 놈 새끼들 진짜. 얘들은 지금도 뭐 진해가 불리하면 민생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어쨌든 DJP 연합한 데다가 그 IMF 때 이건 다 김영삼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거기다가 우리 피닉제가 또 꼴통짓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도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참 아유 한나라당이 국민 눈치 안 보고 지들 마음대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새누리당까지도. 걔들이 네. 그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뭐 IMF 터져도 또 찍어주니까 주구장창 밀어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정말 국회에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자기들 대가리 숨 있고 아무거나 막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대한민국 앞길을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거기다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지금 의석수도 굉장히 많은 야당이 뭐 같이 폭탄주 돌려 마시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참. 아니 지금 막 국정원 국정조사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떼강 피우잖아. 진선미 안 빼면 난 못하겠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나? 아유 참. 아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뒤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럼요. 언론들이 다 지네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제기 제일 많이 하고 정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왜 빼나? 참, 제대로 밝히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약속을 미리 했던 거고요. 이 정권은. DJ는 분명히 선거 전에 당선되면 자민련하고 공동정부 구성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김대중, 국무총리는 자민련 몫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한 거죠. DJ가 에이 제발 좀 해줘요. 제발 좀 해달란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나라당은 콧방귀도 안 꼈죠. 그리고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인준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대중은 그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카드 주고 그래서 이게 그게 맞나 안 맞나 법리 논쟁까지 하고 이랬다고. 아유, 예. 참.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김대중이 정계 개편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권 초기 DJ형의 생각이었는데 힘없는 여당의 한계를 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중이 형이 느낀 거죠. 결국엔 이 카드를 만지작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의원들이 많이 넘어왔어. 민주당 쪽으로. 그러니 또 난리 나지. 국회의원 빼가기 어쩌고. 쥐들이 그따위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 잡기 그리고 아까 세작이 얘기했던 보수 언론의 김대중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 이런 것들이 DJ 정권 내내 이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또 그 다음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 발목 잡기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 10년 내내 그 지랄 떨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죠. 독이 그냥 뻗친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 계속 이어 나가봅시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2004년에 말입니다. 탄핵 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합니다. 예, 그랬죠. 그러면서 당시에 자민련 비례대표 1번이 김종필 종필 형이었는데 종필 불패의 신화가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렇죠.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 낙선하고 말았다. 1번 탔는데. 1번 탔는데. 그러니까 자민련에서 뭐 1번이 탈락했으니까 뭐 아웃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JP가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JP의 정치 여정은 이렇게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막을 내리게 된다 하는 거죠. 탄핵 역풍이 대단했던 게 그 노정계, 그 노련하게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왔던 JP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때가 참 호기였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말이야. 그만해야지 사실. 그렇죠.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 뭐 진짜 얼마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하려고 말이지. 택도 없게. 하여튼 그럼으로써 김종필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훈수 정치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이제 이제 정치권에서 멀어졌고 애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2008년 12월 15일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꽤 오래 병석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인가요? 올해 아마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공식 정상에 나타났다 그래. 그 뭐지?
음악회 할 때 음악회 네, 구경하러 잠깐 나왔어요. 휠체어 타고 나타났다는데 종필 형도 조만간에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기운하니.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준단 말이죠. 30대 초반부터 아주 정권의 2인자로서 온갖 칼날을 휘둘렀던 김종필. 결국은 그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너도 임마 세월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 박사님 오늘 네. 어때요? 이렇게 노태우 특집에 이어서 김종필 특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JP라는 사람이 참 샤프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탈영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인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난 계속 이 막판 특히 보면서 이인재 생각이 계속 났어. 피닉제. 네. 이인재랑 매우 이인재가 좀 비슷한 행보를 김종필이 직접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태우에게 조언했듯이 피닉제에게도 피닉스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피닉스의 원조는 김종필이잖아. 네, 그렇죠. 또 맞네, 이인재하고 또 같은 고향이네. 또 고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종필의 이런 역정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역사를 보면서 조선 시대나 뭐 그 예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왕은 죽어도 못 되고 대신들이 왕은 죽어도 못 되는데 자기가 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음으로써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조선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JP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누가 그러나 잘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JP 특집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자. 30대 이미 일본과 대형 협상을 주도하고 아마 본인도 봉황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봉황의 꿈이 있었지만 박정희라는 커다란 벽에 막혀서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2인자가 그 무능한 1인자보다 낫다.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낫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비교 많이 하는 게 삼성의 이학수. 이학수를 추종하는 삼성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으로 모십니다. 능력이 좋다고. 그리고 아니 삼성 애들은 말이야. 뭘 보면은 진짜 완전히 저기 이학수나 이건희 진짜 그 똥꼬 빨아주는 거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내가 그래? 이거를 삼성 그 직원한테 들었거든. 존심도 없나 봐. 자기네는 이건희보다 이학수가 좋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조조를 보면 그 밑에 순욱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2인자들. 하지만 저는 그 중정부장 할 때부터 그랬고요. 김종필은 인간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전부 가지고 있었던 십상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왕이 되진 않지만 왕처럼 살고 싶어 했던 십상시의 모습을 갖고 평생을 살지 않았나. 뭐 실제로 그 성적인 상황을 비유한 건 아니고요. 십상시는 성적인 불구가 된 대신에 국정을 농단하고 JP는 1인자 자리를 포기한 대신에 국정을 농단한 거지. 평생을. 그리고 가장 프로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DJ도 가셨고 DJ 대통령 가셨고 그다음에 YS는 아직 건강하고 뭐 JP도 몸이 안 좋고요. 구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신시대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다시 또 거꾸로 36년, 4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이 좀 생겨가지고 이 구시대의 악습은 좀 사라지고 좀 희망적인 그런 시대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들었습니다. 구정치인의 퇴장. 오늘 방송의 느낌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5년 동안은 안 그럴 것 같고 아니 김종필 JP는 말이죠. 원래 그 박정희가 죽었을 때 같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입니다. 사라졌어야 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가 그만큼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김종필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치권 중심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뭐 국민들이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건 국민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저는 개인적 JP에 대한 개인적 바람으로는 JP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한번 시원하게 얘기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비사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최태민과 박근혜 이야기를 그 우리 얘기? JP 형이 꼭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갔으면 하는 그런 네가 바람입니다. 잡혀갈 각오하고 네가 하세요. 못 갑니다. 이 얘기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잡혀가세요. 제곡 손은주 세장님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경아 경빈 아빠 양규선 이민경 노화순 최정학 내가 엔젤이여 신영아 수보세 응원합니다. 살찔 거야 홍은아 준이 아빠 신바람이 이박사 소신맨 화이팅 니니모아 까랑 김선희 조가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